네,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입니다. 최근 한 3주 동안 그 디파이 생태계에서는 해킹으로 한 6억 달러 정도가 증발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게 장기적인 믿음을 가진 투자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강제로 시장에 끌려온 매수자들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겉보기와는 속사정이 많이 다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가격 반등 이면에 숨겨져 있는 레버리지 청산 현상을 좀 낱낱이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리고 규제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자금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좀 짚어볼까요? 표면적으로는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죠. 네, 일단 지표부터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은 전날 대비해서 한 1.59% 상승을 하며 75,99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1.39% 오른 2,318달러에 거래가 되었고요. 알트코인들도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알트코인들 움직임도 동반 강세를 보였는데요. XRP가 1.77%, BNB가 1.38%, 솔라나가 1.47% 이렇게 고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2조 5,558억 달러 규모로 팽창을 한 상태입니다. 지표상으로만 보면 이건 뭐 분명한 강세장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들을 시장의 실제 분위기하고 이렇게 교차해 보면 다소 모순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약간 괴리감이 있죠. 네, 표면적인 상승 수치 이면에 시장 참여자들의 극심한 불안감이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반등이나 펀더멘탈에 기반한 상승으로 해석하기에는 현재 미국 증시의 되게 경직된 흐름하고 비교해 볼 때 디지털 자산 시장만 유독 튀어오르는 이면의 움직임이 꽤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면적인 가격 상승 뒤에 숨어 있는 그 수급 요인하고 정책 환경의 변화를 좀 구조적으로 분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시장 심리를 단기적으로 확 끌어올린 결정적인 배경은 정책 환경 변화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정책 환경이라면 역시 SEC 쪽 이야기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미국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의 폴 애트킨스 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른바 집행을 통한 규제 기조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집행을 통한 규제 기조가 종료된다. 이게 사실 단순히 벌금을 덜 낸다거나 하는 차원이 아닐 텐데요. 그동안 기업들이 겪었던 구조적 리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되는 건지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전까지 SEC는 가상자산 기업들한테 명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룰북 같은 걸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준이 늘 모호했죠. 네, 대신에 사업을 그냥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돌연 웰스 노티스라고 하죠. 이 해명 요구서를 덜컥 보내고 천문학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해 왔습니다. 규칙을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선을 넘었다면서 사후에 그냥 징벌해버리는 방식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폴 애트킨스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런 징벌적 통제 방식을 이제 버리겠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 제시에 무게를 두겠다. 이런 강력한 정책적 신호인 거죠.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변화겠네요. 이건 매우 강력한 호재로 작용한 겁니다. 규제 리스크라는 그 커다란 장벽 하나가 무너진 셈이군요. 그렇다면 이 호재가 실제 시장의 자금 흐름, 그러니까 수급에는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통 상승장이라고 하면 자금이 공격적으로 막 투입이 되어야 할 텐데 세부 지표들을 보면 또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자금 흐름의 디테일을 보면 시장의 그 경계심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59.51%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알트코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파생 상품의 거래량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무려 13.85%나 급증을 했고 파생 상품 거래량 역시 5.16%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13% 넘게 급증을 했다는 건 보통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팔고 그 달러에 연동된 자산으로 현금화를 하고 있다는 의미 아닌가요? 방금 말씀하신 정책적 호재로 상승 동력이 생겼다는 거랑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현물 시장만 딱 놓고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은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 은행 계좌로 빠져나간 게 아닙니다. 아, 시장 안에 남아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디지털 자산 생태계 내부에 이른바 드라이 파우더, 즉 대기 자금의 형태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언제든 매수할 수 있게 총알을 장전해 둔 채로 단기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파생상품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도 같은 맥락일까요? 정확합니다. 현물을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선물이나 옵션 시장에서 이 파생 상품을 통해서 향후 혹시 모를 하락 리스크를 해칭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승 호재를 즐기기는 하되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시적 충격에 대비해서 하방 방어선을 이렇게 겹겹이 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되겠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방금 파생 상품 거래량 증가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지점이 사실 그 얇은 유동성 시장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가격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현상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바로 소매 투자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숏스퀴즈 사태 말입니다. 네, 코인글래스 청산 데이터가 현재 이 상승의 진짜 동력이 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지난 24시간 동안 주요 자산에서 한 1,506만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하락에 베팅한 숏 포지션 청산 비중이 58.8%에 달했습니다. 네, 금액으로 따지면 무려 886만 달러 규모입니다. 특히 그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숏 청산 우위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던데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커 보입니다. 이 수치가 증명하는 건 명확합니다. 지금의 가격 반등이 새로운 자금이 들어와서 만들어낸 어떤 건강한 상승이 아니라는 거죠. 공강한 상승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오히려 하락을 예상하고 숏 포지션을 구축해뒀던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책 호재 때문에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오니까 거래소에 의해서 강제로 포지션을 종료당한 결과입니다. 아, 숏 포지션을 청산당한다는 게 그러니까 빌려서 팔았던 자선을 시장가로 억지로 다시 사들여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하는 거죠. 이 기계적인 매수 주문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가격을 강제로 훅 밀어올린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단기 반등을 만들어낸 핵심입니다. 자발적인 매수자가 아니라 이 강제로 동원된 매수자들이 가격을 견인했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번 청산 데이터를 뜯어보면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형 종목이 아니고요.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극히 부족한 아주 비주류 알트코인에서 비정상적인 규모의 청산이 터졌어요. 네, 특정 종목들을 보면 수치가 꽤 충격적이죠. 제가 보니까 레이브라는 자산에서 24,980만 달러, 그리고 피아볼스라는 종목에서 9,603만 달러가 강제 청산이 되었더라고요. 이 두 종목의 평소 거래량을 생각해보면 이건 사실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아주 비정상적인 수치 아닙니까? 이게 바로 시가총액이 낮고 그 호가창이 얇은 자산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몰렸을 때 일어나는 구조적인 연쇄 폭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연쇄 폭발이요? 비트코인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비트코인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에서는요. 1,000만 달러 규모의 숏 청산 매수 주문이 들어온다고 해도 매도하려고 대기하는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충분히 다 흡수를 합니다. 가격이 그렇게 심하게 안 튀어요. 아, 받아줄 물량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유동성이 말라붙은 알트코인 시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메커니즘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매진된 콘서트 티켓의 안표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매진된 콘서트 티켓이라면 공급이 완전히 제한된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강제로 그 티켓 100장을 지금 당장 무조건 사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데 시장에 남은 판매자는 안표상 딱 2명뿐인 겁니다.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흥정할 수가 없겠네요. 당연하죠. 안표상이 부르는 대로 뭐 10배든 20배든 무조건 사야만 합니다. 호가창이 얇은 알트코인에서 일어나는 숏스퀴즈도 이거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아,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돼서 기계적인 매수 주문은 딱 발동이 됐는데 이걸 받아줄 매도 효과가 없으니까 가격은 문자 그대로 순간 이동을 하듯이 폭등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폭등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숏을 잡고 있던 다른 투자자들의 마진콜을 연쇄적으로 또 촉발시킵니다. 와, 그러니까 얇은 유동성이라는 화약고에 레버리지라는 불씨가 탁 던져지면서 걷잡을 쏘문 연쇄 폭발이 일어난 거군요. 소매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이 알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이 얼마나 투기적이고 파괴적으로 변질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숏스퀴즈로 막 펌핑된 가격을 보고 해당 자산의 실제 가치가 상승했다고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네, 소매 투자자들이 이런 저유동성 알트코인 시장에서 레버리지 폭발에 막 휩쓸려가는 동안에 시선을 조금 돌려보면 기관 투자자들은 전혀 다른 훨씬 조용하고
거대한 게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을 피하기 위한 자금의 어떤 질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투기판이 되어버린 레버리지 시장하고 안전자산을 추구하는 전통금융권의 흐름을 다 대비를 해보면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일단 월스트리트의 움직임부터 한번 보죠. 운용자산 12조 달러 규모의 거대 금융사죠. 찰스 슈와브가 수주 내로 비트코인 직접 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규모의 자본 창구가 열리는 셈이죠. 그렇습니다. 하루에만 2억 3,800만 달러가 쏟아져 들어왔고 블랙록의 IBT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도이치뱅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도입률도 다시 12%로 반등을 했고요. 자본의 파이프라인이 이 제도권 안으로 아주 굳건하게 구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을 좀 보유하고 싶어도 그 규제 리스크라든가 보관의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던 초거대 자본들이 있었잖아요.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 같은 곳들이요? 아무래도 해킹 걱정도 되고 규제도 불확실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물 ETF라던가 찰스 슈와브 같은 친숙한 인프라가 생기니까 그쪽을 통해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안전화 고속도로가 확 뚫린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제도권 편입 뉴스 이면을 보면요. 가상자산 생태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디파이, 이 디파이의 치명적인 몰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최근 지표들을 보면 참담한 수준이죠. 최근 3주간 디파이 생태계에서 보안사고로 탈취된 자금만 무려 6억 달러에 달합니다. 시장에 예치된 총 자산 규모를 뜻하는 TBL, 이게 단기간에 25%나 증발해서 824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을 했어요. 디파이 생태계의 가장 아픈 부분이죠. 네, 게다가 더 충격적인 사건은 아비트럼 네트워크에서 발생했습니다. 켈프 DAO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아비트럼 측이 37,660 ETH를 긴급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이게 디파이 생태계의 복잡성이 낳은 대형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트럼은 이더리움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레이어 2 네트워크고요. 켈프 DAO는 자산을 예치하고 파생 토큰을 받아서 추가 수익을 내는 유동성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입니다. 뭐랄까, 구조가 한 겹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스마트 컨트랙트 환경은 본질적으로 버그나 해킹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좀 듭니다. 해킹을 막겠다는 명분인 건 알겠는데 누군가가 자의적으로 네트워크를 통제하고 무려 3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강제로 동결을 했다면 이게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코드가 곧 법이다 이러면서 중개자 없는 금융을 외치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탈중앙화 비전이 결국 보안 취약성 앞에서 스스로 철학을 부정하고 그냥 백기를 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차량적인 위기이자 현실적인 한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특정 재단이나 검증자 그룹이 임의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념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거대 자본이 디파이를 버리고 월스트리트로 향하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수억 달러를 운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는요, 코드의 무결석이라던가 탈중앙화라는 그런 이념보다 자산의 안전한 보관이 절대적인 우선순위입니다. 아, 그래서 블랙록의 현물 ETF나 싱가포르 OCBC의 금펀드 토큰, 골드X 같은 아주 강력한 규제와 보안 인프라를 갖춘 상품으로 자금이 막 몰리는 거군요. 결국 블록체인의 기술적 결함을 전통금융의 신뢰 시스템으로 덮고 있는 형국이네요. 구조적인 자본의 대이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온체인상의 그 자유분방하지만 대단히 위험한 환경을 떠난 자본들이 결국 규제망이라는 아주 튼튼한 울타리 안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성숙해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상자산이 투기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무법지대에서 그냥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하부 구조로 편입되는 아주 씁쓸한 과도기를 보여주네요. 네, 이상과 현실의 타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기적인 숏스퀴즈로 변동성을 즐기는 소매 투자자들과 ETF를 통해서 안전하게 자산을 축적하는 기관의 엇갈린 행보를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당장 몇 분 단위의 분봉 차트 움직임보다 시장 참여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중장기 관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위에서 강하게 누르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변수는 단연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특히 이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 회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위기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수요일 밤으로 다가온 이란과의 휴전 연장 기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서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개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발언이죠. 이미 쿠웨이트는 선박 진입 차질 문제로 원유하고 정제유 수출에 대해서 불가항력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요. 글로벌 원유 수송량의 20% 이상이 통과하는 절대적인 에너지 동맥입니다. 이곳이 막혔다는 건 물리적인 에너지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걸 뜻하거든요. 지정학전 위기가 발생해서 유가가 들썩이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중동의 바닷길이 막히는 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투심이나 자금 흐름에 구체적으로 어떤 타격을 주게 되는 건가요? 자산 시장에 미치는 연쇄작용의 경로를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거시경제의 도미노 현상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즉각적인 국제 유가 폭등을 부르죠. 그렇죠. 기름값이 바로 뛰겠죠. 유가가 오르면 산업 전반의 생산 비용이 급증을 하게 되고요. 이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등 인플레이션 지표를 다시 뜨겁게 달굽니다. 인플레이션이 반등을 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보류하거나 심지어 지금의 고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해야만 합니다. 고금리 환경이 길어지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를 하고 결국 위험자산으로 흘러가는 그 돈줄이 마르게 되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면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탈, 즉 VC들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해서 투자 파이프라인 자체가 굳어버려요. 유동성이 마른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가장 리스크가 큰 자산부터 현금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보다 변동성이 크고 24시간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타격을 입는 거군요. 네, 결국 유가 상승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서 코인 시장의 유동성 고갈이라는 결과로 직결되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운항 차질이 결국 비트코인 시장의 유동성 이탈로 이어지는 아주 구조적인 연결고리가 있었군요.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인 가격 반등에 막 취해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인 포지션 구축을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오늘의 이 상승은 어떤 구조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게 아니라 숏 포지션이 청산되면서 발생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올려진 가격이니까요. 네, 다가오는 수요일 이란 휴전 기한 전후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유가 변동성 그리고 미국 증시의 반응을 우선적으로 꼭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짚어본 13% 급증했던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추이 있죠? 네, 그 대기 자금들이요. 맞습니다. 그 대기 자금이 항우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아니면 거래소를 아예 이탈해버리는지 그 자금의 방향성을 관철하는 게 향후 시장을 읽는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들이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본질이자 핵심 철학이었던 탈중앙화 디파이가 거듭된 해킹과 강제 동결 조치로 신뢰의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참 뼈아픈 현실이죠. 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찰스 슈와브나 블랙록 같은 전통적인 월스트리트 금융기관들이 안전 그리고 규제라는 무기를 들고 그 빈자리를 아주 빠르게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온 가상자산 생태계의 대중화는 결국 그토록 벗어나고자 투쟁했던 중앙화된 은행과 규제망 안으로 다시 편입되는 과정일 뿐이었을까요? 디지털 자산의 미래 지형도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서 어떤 금융 권력의 이동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로서 깊이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관점을 넓혀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토큰포스트 퇴근길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장의 흐름과 뉴스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